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소울부스터 EV입니다. 소울부스터 EV는 구형에 비해서 많은 것이 개선이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개선은 주행거리죠. 기존에 비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참고로 기아의 전기차는 3가지가 있는데 주행거리를 보면은 근소한 차이지만 이 소울부스터 EV가 가장 깁니다. 소울부스터 EV는 일반 배터리 용량과 슬림 패키지 2가지인데, 슬림 패키지는 배터리 용량이 작고 따라서 주행거리도 짧죠. 트림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2가지로 나오고요. 시승차는 노블레스 사양입니다. 보통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디자인이 좀 다르죠. 특히 그릴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소울부스터 EV 역시 그렇습니다. 1.6 터보는 전면 그릴의 면적이 꽤 넓었는데 이 전기차는 앞쪽을 다 막았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처럼 좀 답답한 느낌은 아닙니다. 참고로 헤드램프는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풀 LED고요. 안개등 역시 LED입니다. 차체 사이즈는 구형에 비하면은 전폭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다 늘어났습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은 늘어난 수치 이상으로 차가 좀 더 커 보여요. 결정적으로 기존에 비하면은 그 차의 비율이 좀 더 SUV스럽게 변했습니다. 뒷모습의 특징은 역시 테일램프 디자인이죠. 테일램프의 면적 자체가 넓기도 하지만 그 상하로 좀 길어서 점등이 됐을 때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죠. 1.6 터보는 머플러가 좀 스포티하게 가운데로 모인 디자인이었는데 이 차는 뭐 전기차니까 당연히 그 머플러가 없고요.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8, 사이즈는 215에 55와 17입니다. 1.6 터보는 18인치도 있는데 전기차는 17인치 한 가지죠. 그리고 이 알로이 휠도 디자인이 보통의 내연기관과는 좀 다르죠.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형 소울은 실내의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죠.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모니터와 계기판이고요. 이 EV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좀 더 예쁘죠. 신형 소울의 실내는 외장처럼 장식적인 요소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풍구 옆에 배치된 스피커라든가 도어 트림의 무드 조명, 그래픽 같은 경우도 개성이 있죠. 실내의 디자인은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전반적으로 좀 패셔너블한 그런 면이 있고요. 반면에 실내 내장재는 전체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송풍구 옆에 배치된 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차에서는 잘 보기 힘든 디자인이고요. 저 무드 조명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저 부분은 좀 소재가 좋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약간 좀 파충류의 비닐 같기도 합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다른 기아차와 그 안에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인터페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형과 비교를 하면은 모니터의 크기라든가 화질은 물론 안쪽에 적용된 메뉴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라서 그 메뉴가 더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전기차 또는 충전과 관련된 그 정보가 한 번에 딱 보여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가운데에서 가장 밑에 보면은 가까운 충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마다 그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가까운 충전소가 이렇게 쭉 리스트가 보여지죠. 여기는 거리순도 있고요. 이렇게 명칭순 2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무드램프는 무드 조명이죠. 이 소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테마가 2가지가 있어요. 컬러 테마와 은은한 조명.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고요. 색상은 블루 플라이트와 피스풀 포레스트, 오렌지 바이올렛 등등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좀 파란색이 가장 예쁜 것 같고요. 무드 조명의 밝기는 총 4단계까지 있는데 아주 밝은 편은 아닙니다. 환경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나오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에 따라서 이렇게 공조 제어와 회상 제동 에너지, 최고 속도 제한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상 제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회생 제동이 1, 2, 3단계 딱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소울 EV는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화질은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눌러서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죠. 다른 현대기아 차와는 달리 이 차는 아래서 뒤로 바꾸면은요 곧바로 후방 카메라 화면이 꺼지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고요. 작지만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죠.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은 다이얼인데,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얼의 그 위치가 약간 좀 운전석에서 먼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현대기아의 친환경차처럼 드라이버 올리, 그러니까 운전석 쪽에만 공조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새 차 냄새는 안 나는데 히터를 처음 켰을 때 초반에 약간 좀 그 달인질 같은 냄새가 납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다른 그 기아차에 비하면은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이 부분의 그 수납 공간이 그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넣고 빼기가 좀 더 용이하고요. 이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 핸드폰 화면도 좀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와 12V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소울 부스터 1.6 터보는 기어 셀렉터가 레어 방식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렇게 다이얼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R&D로 변속이 되고요. 그 P 버튼은 바로 상단에 있죠. 버튼에 적용된 조명이 기아 특유의 빨간색인데 요 기어 다이얼 그 주변만 이렇게 파란색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어 다이얼 주변에는 드라이브 모드와 통풍과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기어 다이얼 뒤에는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 하나 딱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00mm 넣고도 그 높이가 좀 남아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 있죠. 운전대는 3스포커 디자인이고요. 이 차 크기나 성격에 맞게 크기도 좀 아담하고 디자인도 좀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림의 굵기도 적당하고요. 반면에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 조금 미끄러운 편이에요. 만져보면 약간 좀 이렇게 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나 송풍구처럼 이 운전대의 그 스포크 이 중심 부분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어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작은 원 안에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배치된 그런 디자인이고요. 스티어링 칼럼에는 패들도 마련이 되는데 내연기관처럼 기어를 변속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생제동의 레벨을 조절하는 거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보통 현대기아의 친환경차 보면은 계기판이 더 예쁜 경우가 많은데 이 소울 부스터 EV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이 계기판 액정이 좀 멀리 보이는 것 같고요. 모니터처럼 이 계기판도 와이드 타입이죠. 지금은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여기서 에너지 흐름도와 평균 연비, 누적 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등의 메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편의에 들어가면은 유틸리티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틸리티 모드는 장시간 정차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차박이라든가 캠핑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전장품에 필요한 전력을 고압 배터리에서 끌어다 쓰는 거죠. 참고로 이 유틸리티 모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고요. 기어 변속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그 파워와 토크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처럼 그 디자인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회생제동 레벨은 단계가 4단계예요. 그러니까 3부터 0까지 총 4단계죠. 왼쪽 편을 좀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오토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모드에서는 그 운전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 회생제동의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참고로 왼쪽에 패들 시프트는 기능이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처럼 회생제동이 0에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 3단계로 올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3번을 누르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0인 상태에서 왼쪽에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한 번에 3단계로 올라가고요. 놓으면은 다시 0으로 떨어지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고요. 보통 이렇게 좀 작은 차에는 컴바이너 타입이 많이 적용이 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접고 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다른 컴바이너 타입이 그렇듯이 이 접고 펴질 때의 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된 정보로는 주행 경로와 도로 정보, 오디오, 주행 보조, 차로 안전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등이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좀 작게 느껴집니다. 쿠션과 등받이 모두 그 폭이 약간 좀 좁게 느껴지고요. 쿠션은 조금 탄탄한 편입니다. 이 차가 주행거리가 16,000km가 좀 넘었는데 쿠션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좀 울려고 합니다. 도어 트림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디자인인데 저 무드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저 부분 때문에 도어 트림의 간단한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그 폭이 약간 좀 좁은 편이에요. 길이는 긴데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차로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장치, HUD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치두 사이에 주먹이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죠. 근데 2열의 그 쿠션의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어서 그 허벅지가 그렇게 허전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차 외관에서 보시면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헤드룸이 넉넉합니다.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는 뒤로 넘어가는 편이고요. 참고로 2열 시트의 등받이는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소울 부스터는 2열의 가운데 부분도 아주 높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2열의 레그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거주성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USB 단자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에 그 송풍구가 없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 사이즈 SUV에 대부분이 송풍구가 없죠, 2열에.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수동이고요. 닫을 때 저 무게가 아주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의 용량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상하가 높아서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트렁크를 열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꽤 넓죠.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렇게 공간을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예,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시동이 아니라 전원을 켜는 개념이죠.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전원이 켜지는 거는 내연기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은 시스템 점검이 들어가고요. 이 계기판에 주행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부터 이제 주행이 가능한 거죠. 전기차라서 당연히 이 정차할 때는 소리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전원이 온 상태에서는 아주 약하게 고주파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차는 그런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차 중에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히터를 1단을 키면은 다른 부분이 워낙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1단 팬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하죠.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경고등과 가상 사운드가 울립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서는 이런 가상 사운드가 많이 들리는데 이 실내에서는 아주 크게 들리는 건 아니고요. 밖에서는 좀 더 크게 들리죠. 내연기관처럼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크리핑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운전 감각을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은 이제 에코 모드에 회생제동은 0으로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데요. 이때는 요즘에 뭐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그렇듯이 운전 감각이 꽤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처럼 아주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는 저 가상 사운드 있잖아요. 저게 보통 차에서 들리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저게 대략 그 지하철 소리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운전 감각 자체는 그렇게 뭐 이질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가속할 때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차는 예전에는 뭔가 이질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질감이 거의 없고요. 제가 저기서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은 78%가 남고 주행 가는 거리는 336km인데 이따가 끝날 때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전기차 하면은 조용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차할 때와 달릴 때의 그런 정숙성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전기차 역시도 방음에 따라서 정숙성이 큰 차이가 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싸고 급이 높은 차일수록 방음이 잘 됐기 때문에 더 조용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방음이 부족한 전기차는 그렇게 생각만큼 조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하체의 방음, 특히 이 차의 작은 SUV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 하체의 방음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 도로를 80으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잔잔히 들어오는데 엄밀히 보면은 하체의 방음이 뭐 되게 좋다기보다는 그 타이어 자체의 소음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좀 잡소리가 들려요. 물론 이 차가 시승차 치고는 좀 주행거리가 많은 18,000km거든요. 그걸 좀 감안할 필요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잡소리가 좀 지속적으로 들려요. 이렇게 따다닥 부딪히는 소리. 지금처럼 회생제동을 레벨 0으로 하면은 감속할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이 움직임이 좀 되게 자연스러운데 뭐 다른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 회생제동의 레벨에 따라서 그 감속할 때의 그런 승차감이나 차의 거동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레벨 0으로 하면은 그냥 딱히 뭐 전기차라고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전체적으로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회생제동을 높일수록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쉽게 얘기해서 차가 이렇게 멈칫하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레벨 0으로 하고 다니면은 승차감도 좋고 이질감도 없고 그렇지만 회생제동은 좀 약하고요. 반면에 레벨 3로 놓고 다니면은 승차감이 떨어지지만 회생제동은 더 세지니까 주행거리를 보존하는데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레벨 3로 하고 다니면은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놨을 때
생각보다 빨리 차가 속도가 줄어요. 그래서 통상적인 그런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좀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코너를 만나면은 속도를 줄이려고 가속 페달 놓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늦게 놔도 돼요. 그 정도로 좀 속도가 많이 줄어들죠, 레벨 3에서는. 일단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는 그 스키드음이 되게 크게 나네요, 고음으로. 그리고 이 차가 그 작은 그 SUV나 소형차, 현대기아의 그 차들에서 그 보여지는 그런 모션이 이 차에도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이어 슬립 허용을 하면서도 좀 스포티하게 돌아가는데, 언더스티어는 좀 되게 최소화가 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 때문에 그런지 바닥으로 좀 깔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친환경차, 전기차지만 회전할 때의 모션은 좀 스포티합니다. 이 차는 코너 돌 때 뭔가 차가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가네요. 근데 주행할 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인데, 이 스티어링 감각이 요즘에 현대기아차 내연기관만큼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 유격이 좀 있고, 가속 페달 밟았다가 딱 놨을 때 보통 토크가 센 그 앞바퀴 굴림 차는 출발할 때 이제 토크 스티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주행 중에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달리다가 놨을 때, 그때도 약간의 그 느낌이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주행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행 질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코너 돌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차로 유지 실행할 때, 지금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보면은 차로 유지 그 중앙을 좀 잘 못 지키는 건 아니고, 그리고 1.6 터보와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스티어링의 기본 감각 때문에 중심 부분 유지하려고 그런 차들보다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엔진과 달리 전기 모터는 0 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기 모터의 출력이 아주 그렇게 높지 않아도 처음에 딱 밟았을 때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가죠. 특히 이제 딜레이 없이 그냥 그대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과의 그런 그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 풀 가속할 때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니로 EV와 공유를 합니다.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도 동일하죠. 니로 EV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속력이 꽤 좋아요. 이 차도 같은 파워트레인에 차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실제 제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가속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가속 영상을 찍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낮고 또 비도 왔기 때문에 초반에 출발할 때 슬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속력이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략 한 1초 정도가 느립니다. 정지에서 170km까지 가속 시간이 대략 한 20초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니로 EV와 거의 비슷하고요. 소울 1.0 터보 그거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소울 1.0 터보가 가속력이 꽤 좋은데 그거와 비슷하니까 이 차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동력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에 순발력과는 달리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속력이 좀 많이 처지죠, 내연기관에 비해서. 근데 또 예전에 비하면은 그 속도가 올라갔을 때의 그 가속력이 처지는 것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최고 속도가 다른 내연기관 차들보다 좀 더 일찍 제한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와 노멀, 스포츠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에코 플러스가 있죠. 에코 플러스는 말 그대로 초절전 모드인데, 이거는 정말 주행거리에 쫓길 때,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은 이 차가 전기 모터의 특성 때문에 그렇겠지만 에코나 에코 플러스로 다녀도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에코 모드로 다녔는데 그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뭐 내연 기관들처럼 그 초기 반응이 두드러지게 좋아지는데, 이거는 그 평균보다 더 스포티해지는 것 같아요. 살짝만 밟아도 차가 이렇게 훅훅 나가죠. 신호 대기 만나서 멈추잖아요. 그럴 때 이 회생제동 레벨 1으로 달리다가 이 패들 시프트로 레벨 3로만 조정을 해도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전기차는 그 유지 보수 면에서도 이 내연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의 그 마모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메인터넌스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가 유리한 게 있는 게 사실이죠. 에코 플러스 모드는 지금의 드라이브 모드와는 상관없이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에코 플러스로 진입을 합니다. 이 에코 플러스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90km로 제한이 되고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도 좀 더 둔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 이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주행거리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이 주행거리를 계속 확인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전을 천천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이 에코 플러스로 하고 다니면은 좀 더 절전 운전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다른 전기차가 그렇긴 하지만 그 정지 상태에서 풀가속과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풀가속은 그 느낌이 좀 다르죠. 물론 지금처럼 주행 중일 때 이렇게 풀가속을 해도 즉각적으로 차가 반응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멈춘 상태에서 풀가속할 때와는 그 가속감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완전히 멈췄을 때, 정지 가속할 때는 그 가속감이 비슷한 가속력이라고 해도 이 전기차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스티어링 감각 때문에 사실 차체는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손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에서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고속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 사실 이 풍절음의 볼륨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연기관에는 없는 소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천천히 밟고 다니면은 뭐 괜찮은데, 좀 깊게 밟으면은 윙 하고 이렇게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큰 건 아닌데 이제 내연기관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운전을 하시면은 그게 좀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살 밟으면 괜찮은데 이제 좀 깊게 밟으면은 그 회생 제동하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근데 이 소리가 뭐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음색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코너를 스포츠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전기 모터는 초반에 토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너 돌 때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초기 페달의 그 반응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가속 페달 조금 이제 달래가면서 그렇게 좀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처음에 토크가 이제 확 나오니까 앞 타이어가, 특히 이 타이어의 그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갖고 그 좀 미끄러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차는 전장품 사용이나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그 주행거리의 그 편차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달리면 이제 레인지가 302km인데 노멀로 바꾸면 292,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287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에 김 서려갖고 성에 제거하려고 여기 이제 프론트 눌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도 그 주행거리가 좀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근데 이거를 이제 끄면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로 바꾸면은 다시 이제 30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회생제동은 이 메뉴에서 각 모드에 따른 그 기본적인 그 회생제동 레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중에도 이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는 사용 조건이 아니라고 또 메시지가 뜨고요. 제가 최근에 현대기아차 타면서 근래에 나온 이 현대기아 신차들은 그 처음에 첫 경고 메시지가 좀 일찍 뜨는 걸로 좀 로직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뀌기 전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메시지가 굉장히 늦게 뜨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유지 시간이 더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비 올 때 해보니까 대략 한 2분 이상도 경고 메시지 없이 그냥 쭉 가더라고요.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력은 주행거리고, 운전자의 가장 큰 스트레스도 역시 주행거리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주행거리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기본 3분할 화면에 가장 가까운 그 충전소가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다니면은 주행거리가 스트레스긴 한데 약간 좀 이렇게 안심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산, 파주 여기 다닐 때는
또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안에 이제 충전소가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터리 잔량이 58%에서 87%까지 충전을 하는데 10,000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회원 가입을 해서 그쪽 카드를 쓰면은 요금이 훨씬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요금이 뭐 480원인가 그 킬로와트당. 근데 이제 회원 가입하고 그쪽 카드를 쓰면은 햇빛차죠. 17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어제 낸 요금의 30% 정도로 어쩐지 어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 비용이 부담이 덜 되는 것도 전기차의 경쟁력 중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충전 시간이죠. 어저께 한 30% 좀 넘게 충전을 시키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좀 만약에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좀 굉장히 단점이죠. 책 하나 사서 충전하는 동안에 읽으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지키긴 하는데, 그 다른 현대기아차 내연기관보다 그 여기 안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확실히 스티어링의 그 기본 세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참고로 어저께 비 올 때도 요 구간에서 잘 지켰어요, 중앙을. 근데 얘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에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울부스터 EV를 타보니까 1.6 터보보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1.6 터보는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리어 서스펜션의 차이 같은데, 1.6 터보는 뭔가 이렇게 위아래로 되게 쿵쾅쾅 돼요. 그게 1세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아이덴티티,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단점인데, 이 전기차는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승차감의 차이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겠지만, 1.6 터보에 비하면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6 터보는 타고 다닐 때 뭔가 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냥 좀 편해요. 기본적으로 좀 더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디의 그 움직임에서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모션이 훨씬 더 안정되고 세련됐죠. 그래서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1.6 터보보다는 승차감을 봐서 이 전기차가 훨씬 낫고요. 근데 딱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그 서스펜션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좀 단단한 편에 가까운데, 그 1.6 터보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부드러워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만족감이 높습니다. 굳이 전기차의 메리트를 빼더라도. 그리고 이 차의 단점으로는 잡소리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잡소리가 여기서도 나고요, 그죠, B필러에서도 나고, 또로로 이렇게 구르는 소리 있잖아요, 부딪히거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좀 더 잘 들려요. 주행 중에 단점으로는 이제 겨울철에 한정되는 문제겠지만 좀 추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하죠. 지금 12도고 이 기온이면은 차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닌데, 지금 히터 안 틀었거든요. 밑에 쪽에 약간 좀 서늘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비 올 때 영상 한 2, 3도 될 때는 좀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 발치에 그 찬 길을 가시려면은 히터를 한 3단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계절 내내 적용되는 단점은 아니겠지만, 겨울철에 멈출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 이 밑으로 이제 발이 좀 시려우니까 그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더 추울 수 있어요.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은 소울부스터는 1.6 터보보다 EV가 전체적인 상품성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신형 소울은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죠. 특히 이 신형 소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면서도 되게 예쁘고 감각적이게 디자인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꼭 이 차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추천을 해도, 만약에 제가 산다고 가정을 하고서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선뜻 손이 나가진 않죠.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제 충전의 편의성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집에서 편하게 내가 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은 선뜻 살 수는 있겠는데, 제가 어제처럼 이제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 또 3, 40분, 1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보조금도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이 전기차는 그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승이 끝나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을 해보면은 66%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79km. 제가 총 55.3km를 주행을 했네요. 아까 그 출발할 때. 요즘에 전기차가 대부분 그렇듯이 주행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생 제동이 있어갖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심보다는 이제 연비가 좀 떨어지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연비가 좋은 편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약 한 42km를 대략 한 80에서 90km로 정속 주행을 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연비 주행을 했는데 그때는 배터리 잔량이 5%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처럼 전기차도 주행하는 거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편인데 내연기관은 더 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진짜 주행거리가 되게 천천히 떨어져요. 배터리 잔량도 그렇고. 근데 이제 풀 가속을 하면은 뭐 한 20초가 되기 전에 15km가 그냥 훅 날아가 버리니까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긴 하죠. 예, 이로써 기아 소울 부스터 E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